열심히 공부합시다. 지난 시간에 공부했던 거 좀 해봤어요? 네. 여러분 복습을 많이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 기억이 남고 오래가요. 그냥 듣는 걸로만 만족하면 듣는 걸로 끝나요. 내가 나가서 어디 나가서 이 얘기를 못합니다. 자꾸 공부하고 복습하고 또 나름대로 제가 가르쳐주는 게 아니어도 계속 공부를 좀 하셔야 됩니다. 그게 이제 쌓이고 쌓이면 나도 모르게 튀어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은 누가 말하면 저번에 이 시간에 뭐라고 했더라 이러다가 말도 못하고,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하시고요. 그리고 이제 오늘은 HTTPS 그리고 HTTP, 자, 이거를 강의를 해주는 거는 요거는 사실 블록체인 부분은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들이 실제 인터넷을 이용할 때 많이 보는 건데, 이건 탈중앙화가 아니고, 블록체인의 탈중앙화가 아니고 중앙화예요. 근데 내가 이걸 왜 해드리냐면 IPFS하고 연결이 돼서 그런 거예요. 특히 IPFS 그러면 대표적으로 떠오르는 코인이 하나 있죠. 파이코인. 물론 여기서 돈을 버는 분도 있지만 좀 리스크를 아는 분들은 계시죠. 그래서 그거하고 지금 비교를 하기 위해서 제가 HTTPS 방식을 얘기를 해드리는 거니까 이걸 좀 공부해 주시고, 그러면 이 블록체인은 그냥 튀어나온 게 아니고 인터넷이 가능해야만 블록체인이 가능해요. 그럼 인터넷을 사용할 때 우리가 HTTPS라는 용어가 보이죠? 그러니까 데스크탑을 키든 노트북을 키든지 간에 보면 맨 왼쪽 상단에 보면 보일 거야. 그래서 인터넷이 가능할 때 블록체인도 가능하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뭐라고 했어요? 인터넷 위에 포개진 레이어다라는 말 했었죠?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HTTPS 방식을 얘기해 주는 게 그거고, 실제로 이것 가지고 예전에 제가 검사장 이름은 내가 까먹었는데 김씨인데 하고 카카오 측하고 한번 사건이 있었죠. 그거를 계기로 해서 카카오를 쓰는 사람들이 텔레그램으로 많이 이동했던 거 기억나요? 왜냐면 텔레그램은 우리나라 거잖아. 아니 저는 카카오가 죄송합니다. 카카오가. 근데 만약에 이게 정부의 말을 안 들으면 정부에서 한마디만 하면 돼요. 니네 세무조사 할까? 그냥 하나에서 열까지 다 틀리잖아요. 그래서 세무조사를 들어가려고 했더니 카카오가 알았습니다 하고 다 보여줬잖아요. 그러면 카카오가 이렇게 보안이 안 되고 어떤 거에 휘둘리면 카카오를 쓰려고 하겠어요? 안 쓰죠? 그래서 그때 카카오를 쓰던 분들이 텔레그램, 라인도 많이 가긴 했죠. 사실 라인도 국내 거죠. 그죠? 라인도 우리나라 거예요. 근데 희한하게 라인은 우리나라에서는 쓰는 사람이 그리 많지 않고 일본에서 다 쓰죠. 근데 내가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일본 사람들이 라인이 한국 거였다면 절대 안 썼답니다. 근데 한국 거를 모르고 쓴 거예요. 그거를 쓰다가 보니까 나중에 보니까 한국 거네. 근데 어떻게 해요? 지금 일본뿐만 아니라 동남아는 라인을 많이 써요. 그래서 작년인가 일본에서 라인 이거를 가져가려고 발버둥 한번 쳐봤죠. 가져갈 수 있을까요? 물론 가져갈 수는 있어요.
가져가는 순간 끝나요. 라인은 사라질 수밖에 없어요. 왜냐? 거기에 따르는, 그러니까 이게 계속 트래픽이 있을 거 아니에요. 트랜잭션이. 그거를 다 담당하는 엔지니어가 한 3, 4천 명이 돼요. 그럼 그 3, 4천 명, 엔지니어까지 다 데려가야 되는데 나 안 가겠다라고 하면 어떡할 거야? 그냥 라인 안 쓰는 거예요. 그 일본 정부에서 그걸 가져가려고 했다가 포기를 해야지. 엔지니어까지 다 데려가야 돼. 그래서 그때 그 손좀 같이 지네들끼리 하려고 했다가 포기를 한 거죠. 그래서 이런 그 플랫폼을 만들 수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하고 미국밖에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거를 뒷받침을 해줄 수 있는 뭐가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저는 그런 거를 제가 알고 있잖아요. 속이 터지는 거야. 그래서 한국을 빨리 가고 싶어. 그런데 블록체인 갖고 우리나라에서 어떤 비즈니스를 해야 되겠다. 일찌감치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라. 하도 제재만 하지. 제가 얘기합니다. 이 소리 나가면 우리나라는 규제만 할 줄 알지 뭐를 키울 줄 모르는 거예요. 그나마 다행히가 AI 막 정부에서 적극적으로 나와서 하죠. 정말 나는 그게 천만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 과학기술은 그냥 투자를 해줘야 돼요. 그래야 그 나라가 사는 거예요. 이게 뭐 성공했냐 안 했냐 이건 문제가 되지 않아요. 어떤 프로젝트가 성공을 하면 투자해주고 성공을 못하면 투자 안 해줘. 그러면 안 돼요. 이 과학기술은 실패를 해도 끊임없이 거기에 투자를 해줘야만 그게 성공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그러지 않았죠. 여기까지만 할게요. 좀 더 얘기해도 좋구나. 그래서 제가 속이 터지는 게 한두 개가 아니라 STU가 처음에 나왔을 때 제가 얼마나 많은 얘기를 했겠어요. STU가 나왔을 때 딱 2018년 11월 16일에 이게 그런데 제가 그때부터 강의를 한 게 모든 자산은 토큰화된다. 그래서 자산의 토큰화라는 말을 2019년도부터 써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게 지금 이제 현실로 가죠. 일부는 STO로, 일부는 RWA로 그렇게 갈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아까 우리 강사님하고 얘기 한마디 한 게 있는데 여러분들 진짜 공부 많이 하십시오. 특히나 스테이블 코인과 디파이, 다오, 금융을 기반으로 하는 RWA는 한 묶음으로 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꼭 그걸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셨죠? 네. 자, 그래서 지금 이제 오늘은 지난번에 했던 것 중에 그 테이블 표 있죠? 거기서 모터가 나온 게 하나 있는데 거기에 보면 컨소시엄 있죠? 그래서 활용 사례가 있는데 퍼블릭 블록체인은 비트코인 그밖에 암호화폐가 많았고요. 그 다음에 프라이빗 블록체인 링크라는 나스닥 장외시장이에요. 주식거래 플랫폼이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옆에 컨소시엄 구성자 맨 아래 거 그게 잘못됩니다. R3CV 금융 이거예요. 자, 이게 2016년 그때 RC라는 블록체인 기업이 이렇게 금융권을 묶어서 만든 컨소시엄이에요.
근데 이걸 컨소시엄 해놓고 이게 빠졌더라고요. 그러니까 맨 하단에 보면 여기 있죠. 컨소시엄 구성이라고 돼 있죠. 그게 아니고 이거를 지금 R3CV 금융. 그래서 이게 2016년도에. 그리고 나서 나온 게 이제 그거는 컨소시엄 기업연합회의라고 했어요. 그래서 EEA라고 들어보셨죠? 그거야. 엔터프라이즈. 이더리움 엔터프라이즈 얼라이언스. 그거예요. 그리고 이제 하이브리드는 새로 나온 겁니다. 자, 대부분 이제 이 하이브리드 블록체인을 사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HTTPS 방식. 자, 여기서 봐야 될 건 인터넷은 HTTP에 S가 붙으면 보안 버전이다. 실제로 구글 같은 데서는 HTTP보다 HTTPS를 사용하는 것을 선호합니다. 어느 정도 인정을 해요. 그래서 이 HTTPS 방식은 로그인을 로그인할 때, 그 다음에 온라인 뱅킹 할 때도 이 방식을 써요. 여러분들이 돈을 보내고 받을 때 온라인 뱅킹 하죠? 이게 바로 HTTPS 방식으로 하는 거예요. 보안 때문에.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물건 살 때, 쿠팡이나 마켓컬리 이런 데서 여러분들 물건 사시죠? 그거 할 때도 요 HTTPS 방식을 사용하는 거고요. 그래서 오늘날 전체 보면 웹사이트의 80%가 HTTPS 방식을 사용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SSL이 있죠. Secure Socket Layer인데 사실 이것도 SSL도 보안 프로토콜 중에 하나예요. 이거를 업그레이드 시킨 게 그 밑에 있죠. TLS. 그러니까 SSL이나 TLS도 보안 프로토콜인데 TLS는 SSL을 업그레이드 시킨 거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SSL이 94년도에 출시됐어요. 그러니까 인터넷이 95년도부터 확 퍼지기 시작을 했죠. 95년도부터 2000년. 그때 돈 번 사람들이 많아요. 그죠? 그래서 돈을 버는 타이밍이 한 20에서 30년마다 한 번씩은 기회가 온다. 그런데 그때를 놓치면 안 된다. 근데 지금이 바로 그 시점에 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 95년도부터 2000년도 사이에 아주 기하급수로 늘어나죠. 그래서 뭐 도메인을 뭘 해놔야 된다라든지. 그래서 그때 벤처기업들이 많이 나왔고 그 벤처기업을 하면서 실험 부자들이 많이 나왔던 시기였어요. 그러니까 부의 이동이 시작됐다. 그게 바로 이제 인터넷에서 블록체인으로 넘어간다. 그러면 양자 컴퓨터가 나오면 어떡하라고? 양자 컴퓨터가 여러분들 손아귀에서 놀 때가 되려면 앞으로 20년 넘게 걸린다. 그러니까 딴 데서 막 양자 컴퓨터 갖고 뭐라고 하죠? 우리들한테는 딴 나라 얘기예요. 앞으로 20년 정도는 지나야 양자 컴퓨터를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이고 지금은 아직도 멀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제 HTTPS 방식에 보면 연결의 중요성 두 가지. 첫 번째가 신뢰 구축이다. 신뢰 구축. 두 번째는 인터넷에 연결할 때 이게 보안이 돼야 되죠. 보안 연결입니다. 그다음 웹사이트 인증. 두 번째 데이터의 암호화. 자,
데이터를 암호화할 때 봅시다. HTTPS 웹사이트는 TLS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트래픽을 암호화하는 거죠. 트래픽을 암호화해서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사이의 정보를 보호한다. 자, 클라이언트와 웹서버. 자, 그런 거 이거예요. 여러분들이 카톡을 사용해서 내가 누군가에게 카톡을 보내려고 해요. 제가 치죠. 자, 지금 뭐하니? 식사는 했니? 이렇게 이제 안부 문자를 카톡으로 보낸다고 했을 때 이거를 카톡으로 그냥 보내면 그 글자가 가는 게 아니라 HTTP 방식은 PPS 방식은 암호화시켜서 가는 거예요. 이걸 암호화시켜야 중간에 해커가 들어와서 빠져나가요. 이걸 해킹했어. 그럼 어떻게 돼요? 다 노출이 되죠. 그래서 카카오를 안 쓰는 이유가 그거예요. 저도 카카오를 잘 안 써요. 텔레그램을 쓰기도 하는데 사실은 2013년? 12년인가 13년도부터 텔레그램을 사용을 했는데 그때 당시에 다음에서 나왔던 뭐 하나 있었죠. 마이 뭔가 하나 있었어요. 그거 거기하고 카카오하고 합병을 하면서 카카오로 넘어왔어요. 그죠? 기억나요? 마이 다음에서 쓰는 게 있었는데 그것이 없어지면서 이제 카카오로 넘어올 때 이거는 문제가 있을 것 같다.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텔레그램을 써야 될까? 바이브를 써야 될까? 텔레그램은 그때 막 러시아 거다, 어디 거다 얘기했었죠. 바이브는 미국 거예요. 그래서 바이브나 텔레그램을 써야 되겠는데 텔레그램을 쓰는 게 낫겠다 싶어서 그때부터 저는 텔레그램을 썼는데 왜냐면 보안에 취약해요. 그때까지만 해도 정답 어떤 방식이었어요? 카카오가 HTTP 방식이었어요. 그가 얼마든지 뭔가를 할 수가 있다. 해킹 이런 거를.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군가한테 카톡으로 보내려면 전부 다 나는 우리나라 문자. 자, 식사했니? 전부 다 우리 글자로 쓰죠. 다 그게 클라이언트가 웹사이트로 가게 될 때는 암호화해서 간다. 또 중앙 서버로 가서도 상대방이 갈 때도 역시 마찬가지죠. 다만 내가 쓸 때 이거는 막 중간에 아까 얘기했죠. TLS나 그 다음에 이제 도착했어. A가 B한테 보냈을 때 전부 다 뭘로 가요? 암호화로 가는 거예요. 그 대신 거기에 상대방에 가면 이걸 다시 해독을 해줘요. 암호를 풀어주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은 상대가 너 식사했니? 하니까 나 식사했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HTTP와 HTTPS는 좀 차원이 달라요. 그래서 여러분 지난번에 배웠잖아요. 익명 서브코인 지켓이 할 때 누가 했어요? 주크 얼콕스가 했죠. 그래서 뭐라고 했어요? 비트코인이 HTT라면 지켓이는 HTTPS 방식과 똑같다. 기억나는 사람 있을 거예요. 뭐가요? 그래서 보안이 뛰어나다는 거 얘기하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좀 더 TLS 프로토콜에서는 암호화 이걸 해서 클라이언트와 웹서버에 보낸 정보를 보호해서 이렇게 보낸다. 자, 그럼 HTTPS 작동은 자, HTTPS는 PK 이건 PKI 그게 공개키 인프라예요. 공개키 인프라. 공개키 인프라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고 PKI는 공개키 암호화와 디지털 서명을 하는 데 쓰입니다. 여러분들 서명 많이 봤죠?
그래서 키싱은 웹사이트 소유자가 만들고, 키싱은 누가 만들어요? 웹사이트 소유자가. 그리고 공개키는 인증기관. 인증기관을 CA라고 해요. 이게 바로 이제 신뢰할 수 있는 기관으로 전송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HTTP나 HTTPS는 중앙화 시스템이에요. 자, 그 다음에 이제 HTTPS 요청과 응답 흐름을 보면, 자, HTTPS 프로토콜의 요청과 응답을 어떤 방식으로? HTTP와 같은 방식으로 시작을 해요. 그러다가 중간 단계인 암호화 동작이 바로 HTTPS와 HTTP가 구분할 수 있다. 그러니까 HTTPS는 중간 단계에 뭘 한다고요? 암호화를 한다. 요게 다. 자, 이제 단계는 그래서 처음에 단계를 보면 사용자가 브라우저, 그러니까 클라이언트 똑같은 말이에요. 브라우저에 웹 주소를 입력하거나 이메일 또는 링크를 클릭하죠. 내가 이메일을 보내야 되겠죠. 그럼 이메일에 보낼 수 있는 거기에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래놓고 주소 URL이 포함되죠. URL. 그 다음에 URL을 나타내는 문서를 가져올 때 이걸 뭘 사용한다고? 이때까지는 HTTP예요. URL을 나타내는 문서를 가져올 때는 HTTP를 사용한다. 만약에 암호화한다면 HTTPS를 사용하고, 이게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에서는, 자, 브라우저와 웹 서버가 뭐를 수행했죠? 암호화. 암호화를 수행하고, 그래서 이제 암호화된 메시지를 서로가 교환하는 방식. 그러니까 A와 B는 그냥 우리 한국어로 보고 쓰고 하지만 그 중간 단계에서는 전부 다 뭘로 이루어요? 암호화로 이루어요. 그래서 해킹을 당해도 모르게끔 중간에 가로챌 수 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이제 C, 인증기관을 통해서 웹서버의 공개키와 비공개키 사용상을 이용해서, 아까 어디에서 TLS 프로토콜에서 뭘 한다고요? 암호화를 수행한다. TLS 그 다음에 SSL 전부 다 암호화를 수행하는 프로토콜이다. 세 번째, 클라이언트 키와 서버 키 두 개. 자, 이거를 클라이언트 키와 서버 키를 세션 키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세션 키는 메시지를 어떻게 해요? 암호화하고 해독하는 데 사용합니다. 다시 한번, 클라이언트 키하고 서버 키, 자, 이걸 세션 키라고 했어요. 근데 이 세션 키는 메시지를 암호하고 암호하는 데 해독하는 데 사용합니다. 이 정도는 알죠. 이 정도 수준이면요, 일반인들이 상당히 수준 높은 수준이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가 알아요. 도대체 지금 저 양반이 무슨 소리 할 거야 모르겠다 하라고 하니까 하는데 나도 뭔지 모르겠다 이런 분들이 꽤 많을 거예요. 저 불신도 압니다. 근데 이런 거를 한 번쯤은 들어봐야 돼요. 그래야 딴 데 와서 누가 얘기하면, 아 그래 옛날에 그 사람이 얘기를 했었지? 아 이게 그거였구나, 이렇게 들어요. 그러니까 저도 여러분들한테 이걸 말씀드리지만 다는 알아듣고 다는 못 알아듣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근데 어쩔 수 없어요. 이 정도는 해야 어디 가서 조금 블록체인 공부를 했다 그러면 분명히 여러분 나가시면요 IPFS 기준 정말 물어봐요.
거기에 대비되는 게 뭐냐라고 물어보면 눈만 깜빡깜빡. 그걸 자신 있게 누가 물어봤다. IPFS 기술하고 대비되는 게 뭐지? 그거 너 노트북 쓰고 있지? 데스크탑 보면 저기 왼쪽 상단에 HTTPS 있어. 그게 IPFS와 다른 점이야. HTTPS는 중앙화 웹 프로토콜이고 IPFS는 탈중앙화 웹 프로토콜이야. 이 정도만 얘기를 해요. 이런 내용 몰라도 대단하다고 얘기할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은 좀 그보다 수준이 더 높았으면 좋겠다 하는 게 제 바람이에요. 그래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세 번째 단계. 자, 클라이언트가 서버로 HTTP 요청 메시지를 전송하는 거예요. 자, 3단계에서는 HTTP 3단계 요청과 응답 흐름이 똑같다.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웹 서버로 이 디렉션, 그럼 이 디렉션이 뭐예요? 자, 사용자가 요청을 했어. 그러면 이거를 다른 웹사이트나 파일로 변환해서 보내는 방식이에요. 이 디렉션. 다른 웹사이트나 파일로 보내는 거다. 그게 리디렉션. 용어도 좀 공부하세요. 그래서 클라이언트는 웹서버로 사용자가 요청을 하면 다른 웹사이트나 파일로 보내는 거예요. 그래서 리디렉션 되는 요청 메시지를 작성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시지는 요청에 대한 추가 정보가 포함되기도 해요. 추가 정보. 단, 요청 메시지를 작성하는 브라우저에서 메시지를 보내기 전에 HTTPS 요청은 세션 키를 사용해 메시지를 암호화해야 된다. 이게 계속돼서 나오죠? 내가 일부러 이거 넣어놨어요. 하다가 보면 저절로 본 거지. 한 번만 하고 나면 지나고 나면 까먹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웹서버가 HTTPS 응답을 클라이언트로 다시 전송한다. 지금 3단계까지는 어떻게 된 거예요? 클라이언트가 메시지를 보내서 어디까지 온 거예요? 중앙 서버까지 가는 역할이 일단 3단계까지야. 그러면 4, 5, 6단계, 3, 4, 5단계는 어디예요? 이 중앙 웹 서버에서 상대방이 가는 과정에 이제,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보내세요. 카톡에. 그러면 보낸 게 다 어디가 지금 저장이 돼 있어요? 중앙 서버에 다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카카오를 뒤지면 다 나온다. 그러니까 예전에 아까 처음에 말했던 그 검사장이 걸린 게 이 중앙 서버를 뒤진 거예요. 거기서 그러니까 내가 아무리 그 카카오톡 다 지웠어요. 근데 기록이 어디 남아요? 중앙 서버에 남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걸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지금 1, 2, 3단계는 내가 A가 B한테 보낼 때 지금 중앙 서버까지 가는 거였고, 지금부터는 중앙 서버에서 상대방한테 가는 그 내용이에요. 아셨죠? 그래서 이제 요청이 수신되면 웹서버는 세션 기록에 메시지를 또 한번 해독하고 읽는 거예요. 그 다음 웹서버는 응답 메시지를 작성하죠. 서버가. 그리고 세션 키를 사용해 암호화한 후에 브라우저로 다시 보낸다. 클라이언트로, 그러니까 B로 다시 보낸다. 이 소리예요.
4단계 이제 중앙 서버에서 지금 내가 보내는 사람의 상단방에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5단계 보면 자, 브라우저에서 메시지를 렌더링하면 돼요. 렌더링은 뭐예요? 자, 받아 적어요. 렌더링. 자, 3차원 데이터를 렌더링하는 건 3차원 데이터를 2차원 이미지나 영상으로 변환하는 것. 렌더링 3차원의 데이터를 2차원의 이미지나 영상으로 변환해 주는 게 렌더링이다. 여기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자, 그러고 나면 암호화된 메시지를 수신하면 브라우저 클라이언트에 브라우저는 세션 키를 사용해서 암호화를 다시 이렇게 이제 여기서 이거는 지금 B가 받는 대로 B 쪽에서 하는 거예요. 암호화를 해독하고 메시지를 읽는 거죠. 그래서 A가 B한테 보낸 내용이 그때 한글로 나타납니다. 그 중간 과정은 암호화로 계속 가요. 암호화를 하는데 뭐가 한다고요? TLS 프로토콜. 그래서 브라우저에서 음란 메시지를 렌더링하고 브라우저에게 웹페이지를 표시한다. 그러면 왜 HTTPS를 사용을 해야 되는지 그게 중간에 굵은 글씨 되었고 1, 2, 3번 있죠? 1번이 뭐예요? 가로채기 공격. 그러니까 가로채기 공격을 당했을 때 암호화가 되면 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해킹은 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인증정보 도용. 내가 지금 인증을 받아야 되겠는데 누가 중간에 가로채갔어. 이거 그래. 이거 당하죠. 여러분들 그거 해보잖아요. 뭐 할 때 인증 받으라고 그런 거예요. 그럴 때 전부 다 HTTPS 방식을 택한다. 그 다음에 이제 신뢰도가 떨어지는 거지. 그래서 제가 아까도 얘기했죠. 구글 같은 경우는 HTTP를 사용했냐, HTTPS를 사용했냐, 그에 따라서 신뢰도를 갖기도 하고 아니기도 하고 그런 거예요. 자, 그래서 이제 봅시다. HTTPS 사용이 중요한 이유. 자, HTTPS가 없으면 클라이언트의 브라우저와 웹 서버 사이에 온라인으로 교환되는 데이터 및 인터넷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리스크에 노출이 될 수가 있어요. 조금 전에 말했던 가로채기 공격. HTTPS는 TLS 프로토콜을 사용해 통신을 암호화한다. 다시 한번 또 나왔네요. 자, 암호화하는 게 어떤 거라고요? TLS 프로토콜. 공격자가 통신을 가로채더라도 데이터를 해독하거나 훔칠 수가 없다. 가로챘어. 해독을 해야 되는데 이게 돼요? 안 되지. 그래서 HTTPS 방식을 사용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자, 그 다음에 공격자가 있고 인증정보도요. HTTPS가 올바르게 구축된 경우 해당 웹사이트를 통해 제출된 모든 데이터는 암호화하기 때문에 안전하다. 그 다음에 신뢰도죠. HTTPS임을 알리는 웹사이트에는 신뢰할 수 있는 뭐가 있어요? C. 공인 인증기관이요. 자, 여기에서 뭐를 해요? 디지털 인증서를 발급합니다. 디지털 인증서. 어떤 방식으로 가는지 이제 조금 이해를 했어요? 네. 그래서 지금은 HTTPS 방식을 사용하기 때문에 중간에 가로치거나 이런 거는 가능성이 아주 적다. 근데 예전에는 그게 가능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더 좋은 기술이 나오네. 블록체인이 나오니까 IPFS를 사용합니다. 해킹될 일이 없겠다. 자,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은 혹시 IPFS 기술을 알고 있는 사람? 이런 거 들어보셨죠? 네. 데이터를 HTTPS 방식은 어떤 방식이라고 했어요? 중앙화 프로토콜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데이터가 중앙에 다 있어요. 근데 해킹을 당했다. 그 순간 끝나요. 그죠? 근데 IPFS는 탈중앙. 그래서 어떻게 돼요? 모든 데이터들이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에 나눠져서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럼 내가 예를 들어서 어떤 데이터를 가져와야 되겠다. 그럼 거기서 어떻게 하면 돼요? 내가 치면 필요한 게 다 떠요. 그러면 이게 다 모여와서 하나로 쫙 연결이 돼요. 그럼 이 데이터를 가져오는 방식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HTTPS 방식은 컨텐츠를 통째로 가져오는 방식이고 이 IPFS는 해시값을 이용하는 거야. 해시값이 뭐냐? 우리 지난번에 배웠죠? 리멤버? 기억하네? 이게 다음에 나와요. 그래서 해시함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IPFS 방식은 해시값을 가져오는 거예요. 그래서 전 세계에 퍼져 있는 컴퓨터에서 조금씩 필요한 내용들을 가져와서 하나로 쫙 만들어지는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노드가 한두 개 사라졌다 해도 아무 관계없어요. 제가 저번에 얘기했죠. 아마 지난번에는 제가 이 얘기를 했을 거예요.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국민은행이 해킹을 당했을 때 전국이 마비가 됐잖아요. 그죠? 그래서 은행을 볼 수가 없었어요. 근데 만약에 이 블록체인 기술 갖고 IPFS 기술을 이용한다? 해킹도 어렵지만 해킹을 당했다 해도 관계없어요. 여기가 지금 노년 이동이죠. 노년 일동 농역으로 가면 모든 일이 다 해결된다. 이게 이제 그런 좋은 기술이죠. IPFS. 근데 이제 이런 기술을 가지고 있다고 어떤 코인을 했는데 가슴 아픈 일만 터졌더라. 이걸 잘 아셔야지. 사실 IPFS 기술을 가진 코인들이 몇 개 있어요. 파일 코인은 IPFS 기술만 갖고 있어요. 파일 코인. 그런데 다른 코인은 그것도 있지만 다른 기능들이 있는 코인들도 있다. 그래서 좀 공부를 해보시면 아시는 게 있다고 해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그래서 이제 IPFS. 이거는 분산형 파일 시스템의 데이터를 저장하고 인터넷으로 공유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다시 말하면 데이터의 탈중앙화를 위한 웹 프로토콜이다. 탈중앙화를 위한 웹 프로토콜. 자, 그럼 내가 다시 한번 할게요. HTTPS는 뭐예요? 중앙화 웹 프로토콜. 아셨죠? 그래서 이제 HTTP 방식과 IPFS의 차이점. 자, 여기 나오네. HTTP 방식, 데이터의 주소를 찾아 원하는 컨텐츠를 한꺼번에 통째로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컨텐츠를 한꺼번에 가져오는 방식이에요. 그런데 IPFS는 데이터의 내용을 변환한 정답 뭘로 바뀌었어요? 암호해죠. 그래서 뭘로 바꿔요? 해시 값을 이용해서 가져옵니다. 그래서 해시 값을 이용해 전 세계 여러 컴퓨터에 분산 저장되어 있는 컨텐츠를 찾아 여러 개로 나눠 저장된 데이터를
빠르게 가져온 후에 합쳐서 보여주는 방식이다. 한두 군데 해킹 당해도 별볼일 없다. 그러면 HTTP보다는 IPFS 기술을 사용할 확률이 높겠죠. 그럴 때가 되면 그런 기능을 가진 그런 기술을 가진 코인들이 살아남겠죠. 그러면 파일코인 갖고 있어야 되겠어요? 자, 그래서 IPFS는 몇몇 노드들이 끊어지더라도 안정적으로 생태계가 유지될 수 있어요. 만약에 HTTP였으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차이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 분명히 나옵니다. 파일 코인도 있겠지만 이런 IPFS 기술을 가진 코인들이 몇 개가 있어요. 새로이 또 등장할 수도 있어요. 그건 순수하게 이런 코인들은 기술 코인이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특징 HTTP와 비교해 내용을 60% 이상 줄일 수가 있다. 비용을. 그 다음에 데이터 미저장을 위한 백업과 버전 관리 시스템 무엇이 제공돼? Git이라고 있어요. GIT. 나중에 이제 Git하고라고 있어요. 이거 조금 달라요. 이거는 코드 변경을 하는데 사용하는 프로그램. 기시 뭐라고요? 프로그램. 다시 한번 나오겠지. 3번. IPFS는 탈중앙화 웹 프로토콜이고 HTTP는 중앙화 웹 프로토콜이다. 확실히 구분됐죠? 네. 이제 어디 나가서 IPFS에 관한 걸 갖고 분명히 얘기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IPFS 기술을 이용한 코인들이 하나씩 등장을 할 테니까 물론 파일이 있긴 하지만 그러면 이제 자신 있게 얘기를 할 수 있겠죠. 다만 집에 가서 복습을 하셔야만 된다. 집에 가서 복습 안 하면 또 까워. 그죠? 사실 저도 그걸 많이 느껴요. 내가 금방 들었는데 돌아서면 까먹고. 그래서 끊임없이 반복을 해야 됩니다. 웹페이지가 이게 중요한 내용은 아니고요. 그냥 타이틀만 알아놔도 괜찮은 거예요. 이걸 오늘 못 끝낼 줄 알고 열심히 했더니 조금 여유가 있네. IPFS 작동을 HTTP와 비교해서 비용을 60% 이상 줄일 수 있다. 그 다음에 각각의 도구는 자신이 원하는 파일만 저장할 수 있고 인덱스 정보로 누가 어떤 파일을 가지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다. 그 다음에 네트워크에서 파일을 찾기 위해 파일명을 조회하고 파일을 가지는 노드에게 요청을 해요. 그거는 뭐에서 하냐면 IP
NS라고 있어요. 그래서 Interpreted Name System이라고 있어요. 요거를 활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IPFS를 공부할 때 IPNS를 같이 옆에 붙여놓고 공부를 하시면 도움이 됩니다. 네 번째, 업로드된 파일의 해시 값은 영구적인 이름이 되고 이를 이용해 IPFS를 제공하는 노드에 엔드포인트를 토큰의 이미지로 저장하는 토큰 URI 토큰 URI로 블록체인에 저장해서 온체인 NFT를 구현한다. 온체인. 이제 DAO를 공부를 하실 때 온체인과 오프체인에 대해서 얘기 나올 거예요. 자, 온체인은 블록체인 내에서 데이터를 갖고 하는 거고, 오프체인은 블록체인 밖에서. 그래서 그게 이제 레이어 2라는 말이 나오죠. 그래서 샤딩이라는 것도 나옵니다.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네트워크라는 말도 나오고, 이더리움은 라이덴 네트워크. 지금 제가 한 말이 샤딩 빼고 다 똑같은 말. 근데 블록체인은 지가 말만 들면 그게 용어가 되는 거예요. 처음에 원래 시작하는 건 그렇게 돼요. 그러니까 지금 내가 뭐라고 했어요? 레이어 2, 라이트닝 네트워크, 라이덴 네트워크, 오프체인. 사실 따지고 보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근데 이제 처음 공부하면 이게 다 다른 줄 알아. 그래서 힘든 거예요. 근데 내가 공부를 해보니까 이게 다 똑같은 말인데, 보세요. 비트코인에서는 라이트닝 네트워크예요. 근데 이더리움에서는 라이덴 네트워크예요. 근데 그 역할을 하는 건 똑같아요. 근데 그것이 쓰는 데서 나온 게, 그러니까 처음에는 비트코인 나왔으니까 라이트닝 네트워크 나오더니 이더리움이 나오니까 라이덴 네트워크 쓰는 용어가 달라. 그러니까 처음 보는 사람은 이게 무슨 말인가? 근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다가 등장한 게 레이어 2가 나옵니다. 똑같은 말이다. 근데 이제 NFT라는 말 들어보셨죠? 그래서 NFT 때문에 또 당했지. 그놈의 NFT 때문에. NFT가 뭐예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넌 펀저블 토큰. 그래서 배웠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때 이게 처음에 나오니까 돈 좀 벌 거라고 생각하고 막 여기저기 가. 안녕하세요. 그래서 오늘은 날씨가 좀 괜찮은 거 했더니 날씨가 좀 싹 깔면 금방 도로 만들어져요. 근데 아주 옛날에는 브로드도 없어. 길을 만들어요. 그때 뭐라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여성분들한테 미친년이 지나가야 길이 만들어진다. 그런 말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새로운 게 나오면 한 번쯤은 뒤로 물러나서 쫙 보세요. 그러니까 막 뭐가 새로운 게 나오면 덤비지 마시고 한 번쯤은 한 발짝 뒤로 물러서 한번 쫙 보세요.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시고 나면 그게 이제 보여요. 내가 뭐 봐야지 이렇게 해서 보여지는 것도 있지만 안 봐도 이제 보여지는 게 뻔해요. 그래서 NFT 때문에 얼마나 많은 또 아픔이 있었겠어요. 자, 그런데
NFT 하면 뭐였어요? 대체 불가능한 토큰. 그죠? 이 말을 잘 생각해봐요. NFT. 이걸 딴 거예요. NFT. 이게 대체 가능한, 불가능한 이렇게.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인데 잘 생각해보면 그러면 대체 가능한 토큰도 있겠네? 이런 생각 한번 해보죠. 그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 있으면 대체 가능한 토큰도 있다. 그걸 어떤 거냐? 이거예요. NFT는 대체 불가능한 토큰이고, 자, 그러면 이런 거예요. 그림이 이렇게 있어요. 이걸 나눠요. 쫙 나눠서 번호를 이기는 거예요. 그럼 1번부터 뭐 2번 쭉 나가겠죠. 이 중에 가장 핵심되는 부분이 여기에 들어있대. 이게. 그러면 이거의 가격하고 여기에 들어있는 가격하고 달라요. 그래서 NFT는 각각의 토큰마다 가격이 다 다르다. 이거예요. 자, 근데 비트코인, 여러분들이 제일 좋아하는 비트코인도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기대와 희망을 갖고 가슴을 설레게 만드는 루미트가 있다. 그러면 이제 루미트가 나왔으니까 이거 필요 없고, 루미트 하나가 지금 현재 한 개에 100원이에요. 예를 들어서. 근데 A가 10개를 갖고 있고 B도 얘는 이제 없는데 얘한테 갖고 싶어. 그러면 야, 5개만 줘. 빌려줘. 하고 5개를 줬어. 그럼 얘는 500원, 이제 코인을 주기 싫으면 500원만 주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코인, 루미트 코인은 다 똑같이 10개든 100개든 다 100원짜리. 근데 NFT는 가격이 다 달라. 그럼 이게 교환이 돼야 안 돼요? 안 되지. 그게 차이점입니다.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이거는 교환이 안 된다. 그러나 대체 가능한 토큰, 이더리움, 야, 하나만 빌려줘? 돈으로 줘야지. 이게 틀려요. 그래서 대체 불가능한 토큰 빼고는 다 대체 가능한 토큰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대체 가능한 토큰과 대체 불가능한 토큰은 그렇게 구분하시되, 제가 왜 이거를 NFT에 일부러 넣었냐면, NFT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또 시장이 옵니다. 진짜 돈 벌 수 있는 시장이 와요. 그러면 뭐를 봐야 돼요? 여러분들이 볼 줄 알아야 되는데, 이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뭐를 봐야 되는지, NFT가 하면 돈을 번다는데 뭐를 봐야 되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그 밑에가 메타데이터가 나온 게 그거예요. NFT에서 메타데이터는 중요한 내용. 어떤 내용들이 들어가야 되냐 하는 거예요. 물론 있어요. 조금 다르지만.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제 분명히 NFT 시장이 활성화될 텐데, 그때 메타데이터가 어떤 건지를 꼭 공부를 하셔라. 지금.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공부할 수가 있고 내가 선택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메타데이터는 사실 블록체인만 하는 데는 별로 필요가 없지만, 여러분들 앞으로 NFT에 투자를 하려고 대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아셔야 돼요. 그래야 그 다음은 안 하겠다. 자, 처음에 왔을 때는 당했지만
두 번째는 안 나간다. 그런 각오로 공부를 하셔라. 아셨죠? 그 다음에 IPFS 구조, 분산 해시 테이블. 자, 분산 해시 테이블은 부가가 집중되지 않고 분산된다는 장점이 있어 콘텐츠의 빠른 검색이 가능하다. 단, DHT, 분산 해시 테이블. DHT는 실질적으로 구현하는 데 어려움이 많아 완전히 일치된 검색만 가능하다. 조금이라도 틀리면 검색이 잘 안 돼요. 그래서 가로 속에 보면 복잡한 세부 검색은 할 수가 없다는 단점을 갖고 있다. 복잡한 세부 검색. 여기 보면 자, 컨텐츠 데이터의 속성을 설명해주는 데이터다. 다시 말하면 디지털 컨텐츠의 신상 정보라고 보시면 돼요. 여러분들의 신상 정보, 나를 갖고 NFT를 만들겠다. 그럼 나에 대한 신상 정보 이렇게 보시면 돼요. 여기 하다가 보면 메타데이터의 종류가 나와 있어요. 이게 그래서 다음에 여러분들이 NFT를 갖고 뭔가 내가 투자를 해야 되겠다 할 때는 뭐예요? 지금 여기는 이 내용은 전부 다 필요 없고 제목만 알아둬도 돼요. 설명 메타데이터. 이것이 어떻게 어떤 건지 설명이 다 되어 있을 거 아니에요. 설명 데이터. 그 다음에 구조형 메타데이터. 어떤 구조로 되어 있는지. 관리형 기술 메타데이터. 사실 여기는 조금 기술 메타데이터가 들어가면 그 기술적인 일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그걸 넣을까 말까 하다가 그거는 이 정도는 알아둬야 되겠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의 투자자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당하지 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없으면 거기는 그 NFT는 손을 안 대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열 관리형 기술 처리 보존. 법적인 내용입니다. 정작 뭐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사용 메타데이터, 품질, 통계, 그 다음에 청조, 협업, 13페이지까지만 있죠? 네. 자, 그건 이제 내용들은 한번 쭉 읽어보시고 다음부터는 이제 스프링 노트를 묶어서 이제 드릴 거예요. 거기에 14페이지에 보면 요게 있어요. 요거만 확인하시면 돼요. 그 나머지 앞에 있는 부분 있죠? 그거는 집에서 읽어보시고 이게 이런 내용이구나 하는 정도는 알아보시고 메타데이터의 중요한 내용만 그냥 타이틀만은 알고 계셔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여러분이 메타데이터를 NFT를 딱 접했을 때 이런 내용이 있는지 없는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근데 이제 다음 시간에 메타데이터의 사용 언어 이거를 하시고 나면 진짜 여러분들에게 반드시 필요한 해시를 배웁니다. 해시하는 거 기대되죠. 그래서 이 해시 함수는 블록체인에서 정말로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 꼭 해야 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만약에 결석을 하고 싶다 해도 다음 주 월요일만큼은 절대 빠지면 안 됩니다. 그렇죠? 정말 중요한 내용이에요. 대부분 제가 코인에 대해서 오랫동안
했다고 하는 사람도 가끔 가다가 제가 해시를 물어보면 모르는 사람들이 수두룩해요. 거기다가 해시 함수 물어보면 더 모르고 해시 값은 어떻게 나오는데요? 모르고. 정말 중요한 거예요. 그 해시 함수를 반드시 해야 되는 겁니다. 아셨죠? 자, 오늘 고생 많았고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했어요. 1시간에서 1시간 10분 전후까지 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10분 정도, 한 7, 8분 넘어갔죠? 그러니까 더 한 거 아니에요? 네, 아까 조금 5시간에 안 끝내고 지금 더 하는 거야. 10분은 내가 분명히 더 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조금 더 해야 되겠다. 20분, 80분까지는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80분 더 해서 내한테 얘기해줘. 하여튼 오늘 고생 많았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